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이완배 기자님의 경제의 속살 이 시간을 통해서만 춘천 행사 광고를 냈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데 홍보하기에는 또 그날 DMZ 또 평화인간기기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또 괜히 또 좀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시간만 홍보했는데 꽉 찼어요. 춘천에. 네, 가득 채워서 저희끼리 손잡고 평화의 띠 있기도 함께 했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싶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허리 숙여 그냥 큰 절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완배 기자가 춘천시장 도전할 것이다. 이런 설이 있어서 이게 진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김 PD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대꾸를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너무 제가 흥분되고 기분이 좋아서 우리 저 강원도 춘천이 제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어제 춘천뿐입니까? 전주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와주셨습니다. 마산에서도 오셨어요. 마산.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경제의 속살의 팬층은 굉장히 두텁구나.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고무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또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의 속살 보따리 풀어주시죠. 네, 오늘은 프랑스의 위대한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책 21세기 자본에서 거론이 됐던 라스티냐크의 딜레마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 자본론. 저도 이제 책을 샀는데 없어졌어요. 그 어디 갔나 봤더니. 정말요? 제가 소파에서 잠을 많이 자가지고. 소파가 이제 무너졌어요. 봤더니 이제 아내가 21세기 자본론 두껍잖아요. 700페이지짜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너진 소파에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대용으로 갖다 넣었더니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만에 발견했습니다. 한 5페이지라도 들여다보려고 봤더니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훔쳐갔나 했는데. 그 21세기 자본은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한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50만 부가 넘게 팔렸는데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은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좀 어렵죠. 숫자도 많이 나오고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책 두께를 보면은 헉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소파 다리 대용 혹은 라면 받침 대용으로 쓰이는 명작이기도 하죠. 그 책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는 프랑스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낳은 걸출한 진보 경제학자로 꼽힙니다. 21세기 자본은 어렵긴 하지만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에 비유될 정도로 역작이라는 평가도 받죠. 피케티는 천재란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22살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29살에 정교수가 되고요. 이런 사람인데 제가 주목하는 점은 이 천재가 1971년생이라는 겁니다.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1971년생 부심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길 가던 1971년생 함부로 걷어차지 마십시오. 1971년생 중에는 토마 피케티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은 그러면은 길 가던 74년생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 김재동이 있어요. 김재동. 그러면 이건 정말 존중할 만하죠.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1974년생 김재동, 김용민 투톱 체제로 갈 것이다. 김용민은 아예 빼시고 김용민이가 웃어주셔야 끝나는 유머였습니다. 웃어주셔야. 웃겠습니다.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거론한 라스티냐크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프랑스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정선택 교수님께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죠. 근데 이 고리오 영감이라는 소설 속 주인공이 라스티냐크라는 청년입니다. 시골 출신이고 똑똑한데 법관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법조계에서 성공할 꿈을 꾼 청년 라스티냐크에게 이런저런 사람들이 꼬여서 인생의 새로운 조언을 합니다.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법관이나 검사 돼봐야 별로 잘 못 산다. 법관이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버냐. 네가 인생을 역전시킬 방법이 있다. 뭐냐면 부잣집 딸이랑 결혼해라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교계로 진출을 해서 사교 기술을 익혀서 단번에 부잣집 교수를 사로잡는 그런 방법을 배워라. 그게 인생을 역전하는 방법이다. 이런 조언을 여기저기서 받습니다. 예. 이 대목에 대해서 피케티는 이거야말로 19세기 프랑스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딜레마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상속 부자들이랑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연락에 공부하고 연락에 노력을 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방법 하나.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상속받거나 아니면은 돈 많은 집자지와 결혼하는 방법 하나. 요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 많은 집자제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내 청춘을 뭐에다 바쳐야 될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라스티냐크는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 후리는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까? 이게 피케티가 묻는 질문입니다. 예. 근데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게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핏 드는 생각은 후리기 기술을 연마해서 돈 많은 집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훨씬 쉬운 인생이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사랑이나 청춘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오로지 신분 상승을 위해서 결혼 상대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암울한 거거든요. 과거에 1960년대 말 1970년대 우리나라 지방의 천재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죽도록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목적은 노력을 통해서 나의 신분 상승을 얻는다는 목표도 있었지만 사법고시 패스 이후 돈 많은 집에 장가 가려는 목적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의사 사위, 검사 사위, 변호사 사위를 얻으려면 뭐 열쇠를 3개 쥐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당시 대한민국의 천재들이 사법고시에 집착했던 건 사실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신분 상승을 이루고자 했던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후리기 기술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했겠느냐? 만약 지금 우리한테 그 선택지가 놓여 있다면 우리는 쉽게 사랑이나 동반자와 함께하는 기쁨을 버리고 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내 노력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후리기 기술을 연마해서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하느냐라는 문제는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피케티는 이걸 라스티냐크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선택이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데 라스티냐크가 살던 시절 1819년입니다. 파리에서는 라스티냐크 선택이 매우 쉽습니다. 예. 고민이 된다는 건 양쪽이 주는 만족이 엇비슷해야 고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노력으로 판사가 되면 한 10억을 벌 수 있고 후리기 기술로 부잣집에 결혼을 하면 12억쯤 벌 수 있으면 요건 고민이 되는 겁니다. 후리기가 2억을 더 벌게 해주긴 하지만 야, 그 2억 때문에 내 사랑과 청춘을 팔아야 돼? 아유,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19세기 초 프랑스 파리는 이 둘의 차이가 어마무시했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상위 1% 노동소득자,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판사나 검사 같은 최상위 신분이 된 사람들이 버는 소득은 하위 50% 민중들 소득의 한 10배 정도가 됩니다. 우리로 치면 하위 50% 민중들이 한 연 4천 정도 산다고 보면 노력을 해서 변호사나 의사나 판사가 되면 한 연 4억 정도 버는 시대였던 거죠. 반면에 후리기 기술을 익혀서 상위 1% 귀족들과 결혼하면
얻는 소득이 하위 50% 민중들의 무려 25배가 됐습니다. 결혼 한번 잘하면 1년에 4억이 아니라 10억씩 벌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6억씩 차이가 나잖아요. 예, 예. 10년이 지나면 60억입니다. 20년이 지나면 120억, 30년이 지나면 180억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후리기 기술 잘 연마해서 결혼 잘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판검사된 사람보다 30년만 지나면 200억을 더 버는 거죠. 이러면 선택지가 되게 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피케티가 인용하는 조금 더 놀라운 통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늘 노력보다 후리기 기술이 유망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외인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과 유럽은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엄청난 복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예. 최저임금제도 이때 도입이 되고요. 각종 평등적인 복지제도가 속속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계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합니다. 미국은 이 시기를 대번영의 시기라고 부르고 예. 유럽은 이때를 영광의 30년이라고 부릅니다. 네. 적어도 레이건과 대처가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오기 전까지 미국과 유럽은 매우 살만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라스티냐크가 1800년생이 아니라 1930년쯤 태어나서 1950년쯤에 청년이 됐다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됐을까요? 1950년 미국에서 태어난 라스티냐크는 후리기 기술이 아니라 노력을 하는 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노력을 해서 판사가 되거나 의사가 돼서 고위노동자가 되면 민중들보다 한 10배쯤 잘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연봉 4억쯤 됩니다. 근데 요 시기에 후리기 기술을 익혀서 부잣집에 결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연 2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미국과 유럽에서 상속세가 어마무시했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상속세율을 얼마까지 높였느냐? 무려 77%까지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77%의 상속세율은 1, 2년 지속됐던 실험이 아니고 1940년부터 1977년까지 무려 37년 동안이나 유지됐던 제도였습니다. 상속세를 이렇게 높여놓으면 부모가 부자라고 자식이 부자가 되는 게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미국이 이런 세상을 설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가 미국 경제에서 가장 찬란했던 대번영기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때 라스티냐크가 태어났으면 무조건 노력을 하는 쪽을 택해야 됩니다. 후리기 기술로 부잣집 자식 꼬셔봐야 연 2억밖에 못 버는데 그거 할 바에는 노력으로 내가 성공해서 연 4억 버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지키고 돈도 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세상이 1980년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박살이 납니다. 77%까지 치솟았던 상속세율이 레이건 시절에 50% 밑으로 떨어졌고 부시 때는 더 떨어지죠. 이러면서 다시 상속부자가 득세하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에 미국에서 라스티냐크가 태어났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요 시기에는 라스티냐크는 노력을 해서 고위노동자가 되는 꿈을 버리고 후리기 기술을 다시 익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해서 고위노동자가 되면 요때 벌 수 있는 돈도 하위 민중들 소득의 10배 정도, 요즘으로 치면 연봉 4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후리기 기술을 익혀서 상속부자와 결혼을 하면 이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은 4억 원을 다시 넘어섭니다. 5억 원점으로 치솟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6억 원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1970년대 복지의 시대에는 후리기 기술로 2억 원밖에 못 벌었는데 지금은 후리기 기술이 훨씬 더 유망한 직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피케티는 이 이야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훨씬 높아지는 시대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봐야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부잣집 자식, 즉 자본의 상속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을 못 이기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대의 제일 큰 문제는 사회가 비효율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노력보다 후리기 기술이 더 유망한데 누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라스티냐크는 매우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이런 인재들이 공부를 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클럽에서 부잣집 자식들 꼬시는 기술이나 연마하고 있으면 그 사회가 뭐가 되겠냐고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젊은 인재들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건물주 되는 방법이나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라스티냐크의 딜레마가 더 복잡한 문제를 낳습니다. 매우 한국적인 병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지금 한국은 후리기 기술이 노력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상속 부자의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라는 곳이 포브스지에 수록된 억만장자 명단을 2014년에 분석한 게 있는데 포브스에 수록된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재벌들이 주로 등재가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 억만장자들 중에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된 비율이 무려 74.1%나 됩니다. 4명 중 3명이 상속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은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허접한 일본, 우리가 무시하는 일본도 상속 부자 비중이 18.1%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노력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중국은 아예 2%밖에 안 됩니다. 미국도 28.9%, 유럽도 35.8%가 안 돼요. 다 절반에 한참 못 미치는데 예. 우리만 상속된 부자 비중이 무려 74.1이나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청년들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미쳤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네, 후리기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잣집과 결혼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리기 기술이 뭘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후리기 기술은 고시패스에서 검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이 엄청 구려서 얘네들 털면 잡아나올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검사가 되면 이걸 실드를 쳐줄 권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잣집과 결혼을 해서 신분 상승을 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고시패스라는 후리기 기술을 연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라스티냐크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그 라스티냐크 꿈은 검사가 되는 거였는데 예, 그 꿈을 이루면 부잣집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재들이 고시촌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대표적 인간이 우병우 같은 애들이에요. 우병우가 사법고시 패스해서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우병우 장인이 이상달이라는 정강중기 그룹의 회장인데 예. 50 시절 권력하고 붙어먹어서 건설하고 골프장 지어서 엄청난 돈을 번 인간이거든요. 근데 우병우는 검사가 돼서 이 집안의 사위가 됩니다. 후리기 기술이 성공한 거죠. 예. 여기서 인생 역전이 벌어집니다. 우병우가 청와대 들어갈 때 신고한 재산이 무려 423억 원이었습니다. 공직자 중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사도 상류층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검사만 해서 절대 423억 못 모읍니다. 그런데 우병우는 검사라는 후리기 기술을 동원해서 정강중기 회장집 사위가 돼서 423억 원을 모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인재들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고시원에 처박혀서 목숨 걸고 검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엄청난 비효율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제일 똑똑한 인재들이 상속 부잣집 일원이 되기 위해서 검사가 되면 얘네들이 부자들의 범죄를 제대로 파헤치겠습니까? 서로 10명 중 1명 나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검사가 됐다고 해도요. 내 동료, 내 선배, 내 상사 직원이 다 부동산 재벌, 준재벌 이렇다면 눈치를 안 보겠냐고요. 한국의 검찰권이 상속 부자들 범죄를 단속하는데 힘을 못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비효율을 넘어서서 사회적 정의가 파괴되는 거죠. 이걸 막지 못하면 한국의 인재들, 한국의 라스티냐크들은 내 꿈은 우병우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고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얻은 권력을 다시 부자들을 위해서 쓰는 악마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안 막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겁니다. 피케티는 이런 세상을 막기 위해서 대안으로 엄청난 세금을 상속 부자들에게 물려서 후리기 기술이 애초부터 매력적이지 않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문제까지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다음 시간에 상속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다만 라스티냐크의 딜레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은 우리 사회가 부디 라스티냐크 같은 젊은이들이 후리기 기술이 아니고 사회를 위한 노력을 선택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과세 제도를 더 정비할 필요도
절실한 거죠. 요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라스냐크의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세상은 자꾸 진화돼 가는데, 네. 신분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 그렇죠. 참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중세 시대도 아니고요. 예. 그걸 또 지키겠다고 권력을 동원하고 끔찍합니다, 진짜로요. 예. 아주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로 가난한 인간들입니다, 사실은요. 진정한 가난한 사상의 빈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하다가 말아버린 네이버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네이버 노동조합이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어벤져스 단체 관람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예. 근데 우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투쟁을 참 신나게 하는 장면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투쟁이 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성기업이나 파인텍 사태처럼 노동자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죠. 이러면 비장하게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비장한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조금 더 발랄해질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엄숙함이라는 게요. 사람을 상당히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90년대 어목했던 군사정권 시절에 운동하던 사람들한테 제일 강조됐던 덕목이 정신력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농활 같은 걸 가면 여름에 농촌에 가서 농민들 삶을 체험하는 활동이죠. 농활 가면 선배들이 후배들 잠을 안 재웠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잡니다. 근데 그걸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속하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밥도 이상하게 맛없는 반찬만 골라서 줍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울 때인데. 그렇죠. 예, 농활을 가면 팔팔을 못 피우겠어요. 왜요? 청자를 피워야 된다고요. 청자라고 담배 중에서 최하급품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하루에 10가지씩인가 배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왜 이러는 거냐. 낮 동안 열심히 농민들과 노동을 했으면 밤에는 좀 자고 밥도 좀 잘 먹고 이게 제 주장이었는데 그때마다 들려왔던 선배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야 민중들의 삶을 제대로 체험하고 강인한 정신력이 길러진다. 뭐 이런 답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다고 정신력이 길러지냐고요. 안 길러집니다. 1980년대 초창기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 동계훈련하는 장면을 보고 외신들이 학을 뗀 장면이 겨울의 산속에서 선수들이 얼음 계곡물에 입수하는 겁니다. 그게 정신력을 키우는 훈련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몸이 생명인 운동선수들이 겨울에 얼음물에 뛰어들면 감기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정신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잘못 믿고 있었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자아고갈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심리학자 로우 바우마이스터라는 심리학자의 이론입니다만 바우마이스터 교수의 기본 개념은 인간의 인내력은 한정된 연료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연료통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연료의 총량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빨리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인내심도 이것과 비슷해서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인내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쓰면 나중에 쓸 인내심이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신력을 엄청 발휘해서 먹고 싶은 거 무지하게 참으면 다이어트를 성공하느냐? 안 됩니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인내하는 능력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꽉 참고 내일 꽉 참고 3일째 참으면 인내심이 커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치 내가 써야 하는 인내심 중에 대부분을 초반 3일에 다 써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나흘째 되면 식욕이 폭발을 하죠. 그래서 미친 듯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이러면 살도 더 찌고 건강에도 안 좋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사람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내심이라는 연료가 고갈됐기 때문일 뿐이라는 겁니다. 운동할 때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잘 안 먹이고 담배도 후진 청자만 피게 하면 정신력이 커지지 않아요. 다른 일에 집중할 능력을 뺏기는 거죠. 물론 바우마이스터 교수 연구를 보면 인내심은 훈련에 의해서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적절한 수준이어야지 있는 연료를 한꺼번에 확 소진해버리는 식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훈련 도중에도 예를 들어서 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당분을 보충해주거나 재충전의 시간을 주거나 휴식을 충분히 하거나 이러면서 서서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걸 농아라는 2주 동안 벼락치기로 하루 2시간씩 잠잔다고 동계훈련 때 갑자기 얼음물에 뛰어든다고 인내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2017년에는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칼턴 대학교 심리학과 마리나 밀랍스카야 교수의 연구인데 학생들한테 이번 학기 목표가 뭐냐? 4가지를 정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매일매일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됐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했는지를 꼼꼼히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나서 종합을 해보면 유혹을 뿌리치겠다고 정신을 다잡고 막 자기를 채찍질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한 학생들의 목표 달성률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투쟁을 할 때도 물론 투쟁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투쟁에 별 상관도 없는 영역에서 너무 엄숙하게 힘들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 집회 문화에서 좀 힘겨운 부분이 집회에서 앉아 있으면 인내심 테스트 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발언자들이 너무 엄숙한 표정으로 타도하자, 박살내자 이것만 반복을 하는데 그것도 1, 20분이지 그게 2시간쯤 지나잖아요. 앉아있는 사람은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견디느라 거기서 인내심을 다 써버리면 실제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는 대목에서는 인내심이 고갈돼 버리죠. 그래서 저는 투쟁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곰수가 한국 진보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이고,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이전까지는 투쟁하면 너무 엄숙하고 투쟁이 인내심 극대화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낙곰수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서 즐겁게 투쟁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김 PD님께서 진짜 큰일을 하신 겁니다. 투쟁이 그렇게 엄숙할 필요가 없거든요. 웃으면서 당도 보충하면서 깔깔대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즐겁고 발랄한 투쟁이 훨씬 지속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네이버 노동조합의 이번 투쟁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정해진 노동 시간에 노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격한 투쟁입니다. 부분 파업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부분 파업도 파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건 참여를 할 때 노동자들의 많은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하죠. 특히 파업의 경험이 많지 않은 IT 기업 젊은 노동자들은 이런 부분 파업이 굉장히 익숙치 않습니다. 예. 솔직히 겁도 나요. 그런데 그 노동자들 불러 모아놓고 다 앉혀놓은 다음에 자 누구 나오셨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또 누구 나오셨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이걸 2시간 동안 하면 예, 노동자들한테 또 다른 인내를 요구하는 거죠. 노동자들이 정작 인내를 발휘해야 하는 대목에서는 인내력이 고갈돼 버리고요. 그래서 네이버 노동조합은 부분 파업을 신박하게 어벤져스 영화를 보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벤져스 보는 동안에는 노동자들의 뇌가 휴식을 취하겠죠. 부분 파업은 의미 있게 부분 파업대로 진행이 되고요. 예. 제가 지난 주말에 사석에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저한테 야 원래 투쟁할 때 영화 많이 봐. 뭐 그게 특별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보통 노조가 투쟁할 때 어벤져스를 보지는 않아요. 영화를 봐도 노동과 관련된 영화 하지만 재미는 좀 없는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영화가 재미없는 영화면 그걸 또 보고 참느라고 인내력을 써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어벤져스 보러 가는 것도 얼마든지 좋은 투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앞에서 버스를 탄 조합원 윤아무개 씨는 노조쟁의 행위로 단체 영화 관람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가족들도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참여를 적극 지지해줬다. 젊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과 역할을 학습해 나가는 단계에 맞는 쟁의 행위 같다.
노조에 콘텐츠 기획 천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쟁의에 참여하기 위해 오전부터 업무를 서둘러 마감했다는 정아무개 씨도 노조는 회사에서 튀는 사람만 가입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거부감도 컸다. 그런데 노조가 생긴 이후 회사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노조를 지지하게 됐다. 오늘 쟁의 행위로 당장 회사 업무가 마비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조합원들이 이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회사에 보여줬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거 뭐 클래스가 다르네. 그렇죠. 예. 네. 조금만 더 이어가 봅니다. 네. 네이버 노조는 지난 4차례의 쟁의에서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투쟁이라는 글씨가 적힌 빨간색 머리띠나 조끼, 깃발은 쓰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알록달록한 색깔의 풍선을 들고 프로야구팀 SK 와이번스의 내야수 최정 선수 응원가를 개사해 만든 구호를 외쳤다. 쟁의 행위에 참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했다. 어떻습니까? 되게 즐거운 투쟁 같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제가 이 투쟁 방식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발랄한 투쟁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고 노동자들의 진보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 지금 네이버 노동조합과 회사가 부딪히는 쟁점이 협정 근로자 지정 문제라는 겁니다. 협정 근로자라는 게 뭐냐면 파업 같은 쟁의 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왜 노동자들 중에 파업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를 미리 정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이유는 특정한 경우에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심각한 국가적 안전의 위험이 생길 때 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남용이 되면 당연히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겠죠. 그래서 법이 정하는 특정 업종,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협정 근로자 지정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만약 이걸 정하더라도 반드시 노사 합의로 이걸 정해야 됩니다. 이유는 이 법의 취지 자체가 노동자의 파업 참여를 금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 노사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15차례 단체 교섭을 했는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용부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이 안식 휴가 15일 지급하고 남성 노동자들 출산 휴가 유급으로 10일 지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등등이에요. 그런데 노조는 이 중재안을 받아들입니다. 회사가 중재안을 거부한 겁니다. 근데 거부한 이유가 이 안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게 아니라 조정안에 협정 근로자를 지정하는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 이번 노사협상에서 사측의 태도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협정 근로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네이버 사측 주장대로 하면 지금 네이버 노동자의 한 80% 정도가 협정 근로자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주장대로 하면 네이버 노동자는 80%가 파업을 못하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조입니까? 그리고 제가 더 황당한 건 아니 네이버가 국가 안전에 관한 기업입니까? 네이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국가 안전에 문제가 생기냐고요. 아니 네이버 니들이 뭔데 무려 80%의 노동자들을 파업을 못하는 협정 근로자로 지정을 하자고 주장을 하냐는 거죠. 네이버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네이버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협정 근로자는 꼭 필요하며 그 범위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노사가 협의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KT나 SKT 같은 IT 기업도 이미 협정 근로자를 지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제가 이걸 듣고 와 꼰대도 이런 꼰대들이 다 있나 싶습니다. 네. 아니 여보세요. KT나 SKT의 협정 근로가 노사 합의로 지정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통신을 못하면 국민 편의와 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인 건데 저는 이것도 찬성하지 않아요.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100불을 양보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통신에 왜 협정 근로가 가능할까요? SKT텔레콤을 이용하는 사람은
SK통신망 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다른 이동통신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SK 고객이 KT를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이동전화가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국민들이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다음 카카오 쓰면 되잖아요. 구글 쓰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 얘네들은 지금 자기들이 국가 안보에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 씨, 세상에 포털이 니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기업이라고 협정근로를 운운하고 있습니까? 제가 네이버 출신이고 저는 네이버에 딱히 나쁜 감정이 없어서 10년 전 만들었던 네이버 이메일을 아직도 씁니다. 그게 제 메인 메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가 파업을 해서 네이버 메일을 못 쓰게 됐다고 치겠습니다. 예. 저 한메일 계정이 또 있어요. 지메일 계정도 있다니까요. 나 그거 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이버 니들이 뭔데 내가 메일을 뭘 쓰는지를 걱정하고 자빠졌냐고요. 근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네이버가 진짜 점점 꼰대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부분 파업을 해도 어벤져스를 단체 관람할 정도로 창의적이고 발랄한데 이 회사 경영진은 점점 쌍팔년도 노동탄압 마인드로 회귀하고 있더라고요. 네이버 본사에 노조가 붙인 플래카드에 네. 직원들이 똑똑하길 바라면서 왜 멍청한 사람 대하듯 합니까? 이런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네. 네이버 씨, 노동자들은 부분 파업을 어벤져스 관람으로 대체할 정도로 발랄하고 똑똑하고 창의적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금 쌍팔년도 꼰대 마인드로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서 복종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창의성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멍청한 꼰대 마인드 버리고 젊고 발랄하고 소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세요 라고 조언을 하고 싶은데 요즘 하는 짓 보면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안타깝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네이버 노동조합의 활기차고 발랄한 투쟁을 마음을 다해서 지지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네이버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가 앞으로 흥할까요? 쇠할까요? 그 IT 트렌드는 뭐 정말 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 이 IT의 가장 큰 특징은 네. 네이버 이해진 총수가 예전에 본인이 스스로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제품을 쓰는 데까지 결심하고 옮기는 과정이 너무 간단하다는 겁니다. 클릭 하나 바꾸면 되잖아요. 네. TV를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동차를 바꾸는 것처럼요. 예. 그래서 IT 기업은 유저들이 너무나 빨리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창의적이어야 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된다라는 게 이해진 창업주가 초반부터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예? 요즘 하는 걸 보면 거의 꼰대가 다 돼서 네이버가 지금 최근 한 15년 동안 업계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서비스를 하나도 못 내놓고 있거든요. 예, 라인 같은 메신저는 전부 카카오톡 따라하고 있고 남들이 만들면 그거 재빨리 따라하는 패스트팔로우 전략이나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저렇게 하다 보면 창의성이랑은 완전히 거리가 먼 꼰대 대기업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결국엔 마지막 희망은 바로 네이버 노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 노조의 활성화가 네이버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씨 정신 차리십시오. 네. 그 노조원들은 이렇게 창의적이고 발랄한데 네. 저 노조원들 존중하고 일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네. 애초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뽑아갔으니까요. 저는 사실 네이버에서 계셨다가 그만두신 분 얘기가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삼성 마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회사 내에 그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똑같은 그 어떤 미션을 줍니다. 예를 들면 뭐 무슨 도면을 그려와라. 그러면 똑같이 그려오면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굉장히 얼마나 민망하고 그렇죠. 상실감이 얼마나 모욕감도 느끼고요. 거예요. 네. 이런 회사가 과연 미래지향적일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완전히 아닙니다. 조수로 하는 이런 문화가 어떻게 그 회사를 미래로 이끌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럼요. 지금 네이버 노동조합의 핵심이 그겁니다. 의사소통이 사내에 부재하고 있다는 거죠.
거죠. 물론 노동 조건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네. 네이버 노동자들이 노조의 성명서를 보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지금 김 PD님께서 얘기해 주신 네. 그런 삼성 마인드 꼰대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예. 소통이 닫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네이버 노조 반드시 승리하길 바라면서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인데 이런 IT 기업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 노동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방송을 쉬었는데. 네. 자, 노동절. 근데 여전히 노조가 없는 직장이 너무 많고요. 너무 많죠.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없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사용자가 싫어해서 노동조합이 없는 그런 직장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 노동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는 정말 저열합니다. 그걸 이제 오늘 주제로 삼았는데요. 우선 이런 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5월 1일의 정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이죠. 그리고 놀라운 건 원래 우리나라에서 5월 1일은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월 1일 노동자들이 쉬지 못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노동절을 두려워한 나머지 5월 1일을 건너뛰고 대한노총 창립일 3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속칭 문민정부 때 1994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복원 당시에 이날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 전 세계가 다 기념하는 노동절을 복원하자 이런 취지였을 텐데 이름도 그러면 노동절로 해야죠. 그런데 굳이 김영삼 정권은 이날 이름을 근로자의 날로 하겠다고 팍팍 우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1994년 2월 국회에서 홍사덕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합니다. 근데 홍사덕 의원 하면 친박 수장으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80년대만 해도 달랐어요. 그렇죠. 1992년에 홍사덕은 상당히 괜찮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당시 홍사덕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그때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속이었던 꼬마 민주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신민주연합당, 평화민주당, 요 당이 합당한 정통 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사덕 의원은 거기에 대변인이었었고요. 그 당시에 국회에서 남재희 노동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데 홍사덕 의원이 근로부 장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웃음이 와 하고 터진 거죠. 남재희 장관도 웃으면서 의원님 저는 근로부 장관이 아니라 노동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그런데 홍사덕 의원이 노동부 장관이라는 명칭을 모르고 근로부 장관 이렇게 불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당신 이름이 노동부 장관인데 왜 노동절은 노동절이라고 안 부르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느냐 이걸 항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근로부 장관 이렇게 호칭을 한 겁니다. 코미디가 벌어진 거죠. 노동절은 굳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주무 장관은 자기를 노동부 장관이라고 고집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근로라는 말은 열심히 노동한다 혹은 근면하게 노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부지런함, 근면이 노동자의 덕목이다라는 매우 치욕적인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근면해야 되는 운명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반면에 이 사용자들, 우리가 개망난이로 알고 있는 재벌 3세, 4세, 이 자들은 과연 근면한가? 근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동네방네 술이나 처먹고 사람 패고 다니는 놈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특정 계급이고 노동자들은 항상 근로해야 된다는 머슴이라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어야죠. 그런데 세계에서 한자로 노동절을 표시하는 나라 중에
노동절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노동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배척하고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분위기가 강한 나라인지 증명이 되는 거죠.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진국 중에 노동이나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악마화하는 나라는 장담컨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4일자 중앙일보가 일면 톱으로 기사를 냅니다. 기사 제목이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였습니다. 기사 소제목이요. 20분 늦게 도착 서울대 면접 볼 기회 잃은 소래고 1등 이모군. 실제 기사에는 이름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분 이름을 이모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교장의 분노, 이모군 인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내고 싶다. 부모의 한탄, 자가용도 못 태워준 못 가진 부모가 죄인,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사 첫 문장이 그날 아침 열차만 멈추지 않았더라면 경기도 시흥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 이모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렇게 한탄했다. 그는 철도 파업으로 대학 진학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죠? 기사에 따르면 이 학생이 서울대 면접을 보기 위해서 오전 7시에 소사역에서 전철을 기다렸는데 철도 파업으로 기차가 늦게 도착해서 면접에 20분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장에 입장이 안 됐다는 게 이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근데 중앙일보는 이 기사 하나뿐만 아니고 파업으로 멈춘 이모군의 꿈, 철도가 책임져야. 파업으로 멈춘 서울대 진학, 이모군 대학에 보내자 각계서 성원 이어져. 철도 파업으로 대학 꿈 멈춘 이모군 구제 방법 없나요? 이런 기사를 거의 퍼붓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방송이 다 받아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사회적 파장이 무지하게 커졌습니다. 어떤 장학재단에서는 이 청년이 대학에 진학하면 4년 장학금 되겠다 이렇게 나선 데도 있고요. 철도공사 코레일 사장 당시에 허준영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김 PD님도 살짝 아실 것 같은데요. 경찰청장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2005년에 경찰청장이었고 제가 그때 경찰청을 출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2012년 이 사람이 김 PD님 출마하신 바로 그 옆에 노원에서 출마했을 겁니다. 노회찬 의원이랑 붙어서 깨진 사람이죠. 예. 근데 이 사람이 2005년 경찰청장이면 참여정부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경찰청장 되기 전에 무지하게 진보적인 척하고 다녔습니다. 경찰청장 되려고요. 예. 그런데 경찰청장하고 참여정부 끝나니까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2009년에 코레일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 떨어지고 보궐선거에서도 안철수한테 떨어지고 박근혜 때인 2015년에는 자유총연맹 회장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 허준영 씨가 당시 코레일 사장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차 운행 차질로 한 젊은이의 인생이 바뀔 위기에 놓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철도 파업으로 멈춘 이모군의 꿈을 위해 국민의 철도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철도공사 임원들을 선동해서 이모군의 입학금, 등록금 마련 운동을 펼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청년이 며칠 뒤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데 연세대가 이 청년한테 위기 극복 장학금이라는 희한한 장학금을 줍니다. 당시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철도노조는 그야말로 한 청년의 소중한 꿈을 앗아간 악마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철도노조가 CCTV 녹화본을 뜯어봤더니 이 청년이 소사역에 도착했을 때가 7시가 아니고 7시 20분이었어요. 이미 20분이 늦었던 겁니다. 면접에 20분 늦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출근 시간에는 필수 유지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파업에 참여를 안 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열차 시각표를 보면 조금도 열차가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늦은 건 본인이 20분 늦게 나와서였지 열차 파업 때문에 열차가 지연돼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철도노조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예. 2010년 언론중재위원회는 절대로 노조의 우호적인 단체가 아니었습니다만 팩트가 너무 명백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앙일보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결정을 합니다. 네. 중앙일보가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됐습니다. 소송 결과 이거 너무 명백하니까요. 당연히 중앙일보가 정정보도를 하라는 소송이 나왔습니다. 보도가 다 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정정보도를 냅니다. 언제 내느냐? 사건이 터진 뒤인 무려 2년 지난 다음에 2011년에 보도를 냅니다. 어디에 정정보도를 내느냐? 무려 30면 저 구석 구덩이에다가 냈습니다. 제가 정정보도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2009년 12월 4일 일면과 인터넷 조인스닷컴에서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라는 제목으로 열차 파업으로 발생한 철도 사고로 소래고 1등 이모군이 면접 시간에 늦어 서울대 면접을 볼 기회를 잃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철도노조는 이모군이 소사역에 도착한 7시 20분경까지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었고 전국철도노조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필수 유지 업무를 담당할 근로자를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하고 철도 운행의 필수적인 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 행위를 하였으며 대체 인력 투입과 인력 배치는 한국철도공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철도 사고의 발생과 이준군이 면접에 늦은 것이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여 왔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게 다예요. 네. 일면톱으로 그 난리를 쳐서 2년 동안 철도 노조를 죽일 놈을 만들어 놓고 정정보도는 2년 뒤에 고작 30면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다라니까요. 아마도 그때 그 기사 보신 분들은 이 정정 기사가 나온지도 모를 거예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네.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철도 노조가 파업해서 서울대 못 간 애들이 있다고요. 네. 환장하는 겁니다. 철도 노조 입장에서 보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노조를 악마화하는 방식입니다. 확 때려놓고 나중에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한번 당하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 세계에서 노동자와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악마적인 시각을 가진 선진국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영화 슈렉2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슈렉하고 동키가 마녀의 성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정문을 지키던 경비가 무지하게 귀찮은 표정으로 마녀님 오늘 아무도 안 만나니까 꺼지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이때 슈렉이 당당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괜찮아요. 우리는 사실 노조에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말을 들은 경비원이 깜짝 놀라요. 예. 그러니까 슈렉이 우리는 마법 산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표하거든요. 예. 혹시 여기서 일하시면서 부당한 탄압 같은 거 받은 적 없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원이 표정을 싹 바꾸면서 너무나 절박하게 사실 우리는 치과 보험이 없어요.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슈렉이 그 말을 듣고 동키한테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치과 보험도 없다니 말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한번 둘러볼 테니까 우리가 왔다는 건 비밀로 해주세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처음에 슈렉 일당을 들여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경비원이 어우 빨리 돌아보시라고 이렇게 슈렉을 안으로 넣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게 선진국에서 노조를 대하는 시각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노조를 매우 나쁘게 보는데도 미국에서조차 드림웍스가 만든 영화에서 노조는 이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악마가 아닌 겁니다.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단체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노조를 믿고 사실 우리 회사에는 치과보험이 없어요. 이런 걸 고자질을 합니다. 마님이 아무도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경비원은 슈렉이 노조에서 왔다고 하니까 통과를 시켜주죠. 이게 바로 노동자가 노조에 갖는 믿음이고 사회가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노조는 약자인 노동자를 지켜주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노조는 애꿎은 청소년의 꿈을 철도 파업으로 짓밟는 악마다. 이런 시각이 우리나라 외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요.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생소하지만 놀라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교조를 보고 교사가 무슨 노동자냐. 우리는 스승을 원하지 노동자를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교사들의 노동자 정체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태반이죠. 예. 핀란드에서는
교사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장 선생님들이 노조에 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장도 노동자라는 겁니다. 영국에서는요. 아예 교장 노조가 따로 결성이 돼 있습니다. 교장 노조가요? 어이구. 예. 야. 교원 노조가 아니고 교장 노조가 따로 돼 있습니다. 예. 가입한 사람 숫자도 무지하게 많아요. 교장도 노동자라는 겁니다. 경찰 노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아니 노조를 때려잡아야 되는 경찰이 무슨 노조야? 세상이 빨갱이 세상이 돼서 미쳤구나. 뭐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예. 그런데 경찰관은 공공서비스 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경찰 노조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 빨갱이 나라들 아니라고요. 소방관 노조 어떻습니까? 소방관 노조. 네, 작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때 소방관도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소방관이 노조 가입하면 파업을 해서 불은 누가 끄냐 이거죠. 그런데 애초에 소방관 노조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쪽은 파업권을 갖겠다는 게 아닙니다. 단체 결성권까지만 허용해 달라고 지금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파업 안 하겠다는 거예요. 노조의 특성이 있으니까. 대신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건데 여기다 대고 아무 말이나 막 뱉는 겁니다. 야 소방관이 파업하면 불을 누가 끄냐. 파업 안 한다고요. 파업권 달라고 한 적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헛소리가 주류운동 선동을 타고 사회에 먹혀요. 환장하는 겁니다. 더 해볼까요? 프랑스에는 판사 노조가 있습니다. 변호사 노조도 있어요. 왜냐? 판사와 변호사도 노동자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시각이에요. 군인 노동조합 상상 가십니까? 우리나라 정도로는 이해가 아예 안 되죠. 군인이 노조를 내? 나라는 누가 지키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군인 노동조합이 있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입니다.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군인도 당연히 국방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인 겁니다. 제가 아까 한국만큼 노동과 노조를 악마화하는 선진국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과장이 아닙니다. 성공회 대학교 하종강 선생님께서 쓴 책 우리가 몰랐던 노동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을 읽으면서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책 9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톨릭 계통의 한 병원 식당에서 조리 노동자 30여 명이 한꺼번에 해고된 적이 있습니다. 가톨릭 내 웬만한 사업장들의 경영 책임자를 두루 거쳤고 자타가 인정하는 유능한 CEO인 원장 수녀는 당 대표급 국회의원들, 검찰 수뇌부 간부들, 청와대 요직 인사들과 직접 통화하는 사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지방관청의 공무원들이 쩔쩔매는 걸 보면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 경찰, 노동부의 공무원들은 위에 높은 분들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성 노동자 30여 명이 대한민국의 거대한 국가 권력 전체와 맞서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노동부에서 나온 관리가 원장 수녀를 만나서 노동조합과 좀 협상을 해보시지요 라고 권유했을 때 그 원장 수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수님도 마귀와 협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놀랍죠? 네. 노동조합은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이 나라의 시각이죠. 이런 나라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한 명의 언론 노동자이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노동자임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동절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디 청취자 여러분들 어제 노동절이 노동자로서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노동절을 맞아서 노동자가 악마가 아닌 세상, 노동조합이 당당한 노동자의 대표단체로 대접받는 매우 상식적인 세상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담아서 오늘 노동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첫 직장 극동방송 같은 경우는 5월 1일이 이제 근로자의 날이고 뭐 준공공기관 아닙니까? 지상파 방송 사람이. 그렇죠.
이날을 공휴일로 여기면서도 휴일은 아니고 휴일은 크리스마스 즈음 돼가지고 그때로 대체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어떤 해는 근로자의 날을 아예 빼버렸어요. 달력에서. 회사 달력에서.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병철하고 똑같은 멘트였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동조합은 없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근데 언제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니어서 모르지만 언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노동자들을 그렇게 악마화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왜 그런 시각을 갖는 건가요, 도대체? 신이 타협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그 인식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아주 근본주의, 보수주의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상식에 반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평화나무가 논평을 냈습니다. 노동조로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 오신 날은 아예 달력이 넣지도 않아요. 그날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는 날로 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옹졸함은요, 진짜 세상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전통이랍시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포용력이 제로군요, 제로 정말. 이게 법정 공휴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부정을 하면은 준공공기관으로서의 그 소임을 포기하는 거죠. 이게 참 기본적으로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한국 보수 개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평화나무가 많은 걸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완배 기자님께 지난 패스트트랙 국면 어떤 시각으로 감상하셨는지 여쭙고 싶었어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제가 지난주 북콘서트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되지도 않는 팔뚝질과 애국가가 투쟁가로 나오는 이 모습이. 제가 최근에 기자수첩도 하나 썼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안 하던 투쟁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에 사람이 자기 밥그릇이 걸리고 그러면 절박하게 투쟁을 하게 된다.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느니까 너무 자괴감 갖지 마시라. 앞으로 당선 못 될 일 많을 테니까 절박하게 투쟁할 일 많으니 투쟁도 자꾸 하면 실력이 느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 말고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소식은 당연히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 청원에 참여한 사람 숫자가 얼마다라고 이야기가 하기가 좀 겁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실 때쯤 얼마가 됐을지 짐작이 안 됩니다. 4월 22일에 처음 게시가 됐는데 28일에 20만 명을 돌파하고요. 이것도 엄청난 속도였는데 하루 뒤인 29일에 75만 명을 넘어서더니 30일 오전 9시 15분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앞서고 PC방 살인 사건 이후에요. 노동절이던 5월 1일 150만, 160만을 이미 넘어섰으니까 하루에 몇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의 소리에서는 1분에 1000명꼴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던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5월 3일 아침에는 도대체 몇 명이 청원에 참여했을지 짐작이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자유한국당 반응입니다. 얘네들이 처음에는 놀라고 공포스러워 하더니 후반에 갈수록 나오는 반응이 조작과 왜곡이다 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겁니다. 여론이 아니다라는 식으로요. 전 사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은 가는 건데 그렇죠. 그게 딱 중간이죠. 이게 조작이라느니 그래도 전 국민의 불과 몇 %밖에 안 된다느니 아니 이런 소리를 지금 할 타이밍인가?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닌데도 저런 타이밍에 저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가 오늘 경제의 속살 주제입니다. 걔네들 첫 번째 반응이 이른바 국민청원 조작설이라는 거죠. 정용기 의원이라는 사람이 의원총회에서 100만 명이 동참했다고 보도했지만 그중 14만 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다 이런 개소리를 했다는 건데 14만 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즉시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자를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접속자의 97%가 국내에서 접속했다는 게 나옵니다. 너무 가볍게 반박이 되는 거죠, 이런 건. 그런데 이 발표 이후에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헛소리를 계속하고 다닙니다. 네. 두 번째 반응은 여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김태흠 의원이라는 사람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150만이 되든 200만이 되든 여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해산 문제로 청원을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이게 이유래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문제로 청원이 100만 명이 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니들이 오죽했으면은 지금 이런 청원이 폭발적으로 늘겠냐고요. 그리고 김태흠 씨는 민주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150만, 200만, 300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 그쪽 열성 지지자의 참여 결과다, 뭐 이런 이야기죠. 대꾸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웃기는 반론들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얘들은 지금 이 두 가지 논리를 전혀 웃기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짜로 진지해요. 첫째, 조작일 것이다. 둘째, 300만이 넘어도 여론이 아니다를 무지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심리 상태를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에서는 주의력 착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 역사상 제일 중요한 실험 중 하나로 꼽히는 투명 고릴라 실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실험 주인공은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당시 하버드를 다니던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브리스는 대학원생이었고 사이먼스는 심리학과 조교수였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1999년에 심리학 역사에 기록될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 두 사람 다 교수를 하고 있죠. 이 두 학자의 책이 우리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는데 두 사람은 사람에게 6가지 착각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착각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의력 착각 혹은 부주의 시각장애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자들은 이 현상을 무주의 맹시라고 부르는데 무주의 맹시는 무슨 말입니까?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inattention blindness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주의 시각장애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안 보고 싶은 걸 안 보이는 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시각장애자가 보는 것처럼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죄자들이나 목격자 진술을 하는 걸 보면 어떨 땐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깜빡 속아요. 와, 저 사람이 저 정도로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저건 분명히 뭐가 있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을 다 까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고 봤다고 생각하는 게 다 허위일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나중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6가지 착각 중에 기억력 착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확증 편향이 일어나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용의자나 목격자들이 나는 분명히 봤어요. 나는 이거 진짜 경험했어요. 내 기억에 분명해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까보면 아닌 거예요. 그 사실을 추적해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떼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론을 입증한 투명 고릴라 실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혹시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한번 직접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1분짜리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www.invisiblekorea.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자들이 직접 만든 사이트인데 여기 1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찾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제가 금요일에 이 주제로 기사를 써서 올릴 텐데 그 기사에 동영상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민중의 소리에서 그 기사를 찾으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동영상 1분짜리에 실린 실험은 아주 좁은 반경, 한 3m 이내 좁은 공간입니다. 이 좁은 공간 안에 6명이 등장을 하는데 3명은 하얀색 티셔츠를 입었고 3명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팀, 검은 팀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팀원들끼리 농구공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좁은 공간에서 무려 6명이 두 팀으로 나눠서 농구공을 계속 주고받으니까 그림이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복잡해요. 요 1분짜리 동영상을 실험 참가자들한테 보여주고, 자, 지금부터 검은 셔츠 팀이 하는 농구공 패스는 세지 말고 무시하고 흰 셔츠 입은 세 사람이 과연 몇 번이나 같은 팀에게 농구공을 패스했는지 세보세요 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6명이 좁은 공간에서 공을 막 주고받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을 해야 흰 티셔츠 팀의 패스 숫자를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분짜리 짧은 동영상 중간에 갑자기 고릴라 탈을 쓰고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난입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릴라 복장이에요. 이 사람이 6명이 북적거리면서 패스를 주고받는 가운데로 떡하니 들어오더니 갑자기 고릴라처럼 가슴을 쿵쾅쿵쾅 치고 태연히 걸어 나갑니다. 보면 좀 웃겨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동영상을 보시는 청취자분들은 저 고릴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난데없이 난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을 장악을 해서 쿵쾅쿵쾅 치죠. 이렇게 고릴라가 등장하고 퇴장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분 동영상에서 9초쯤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실험이 시작됩니다. 흰 티셔츠 팀원들이 패스를 몇 번 했느냐? 실제로는 34번을 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열심히 그 34번을 세고 있었겠죠. 근데 이 연구의 핵심은 참가자들이 34번을 정확히 셌느냐 이게 아닙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패스 횟수를 셀 때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이렇게 물어요. 당연히 이상한 걸 느꼈어야죠. 왜냐하면 무대 중앙에 갑자기 고릴라가 9초 동안 난입을 했는데요. 근데 응답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아니요, 못 느꼈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선수들 말고 뭔가 눈에 띄는 게 없었나요? 이때 대답은 엘리베이터에 있었고요. 엘리베이터 벽에 S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S자가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다시 질문. 선수들 말고 눈에 띄는 누군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답, 예, 없었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고릴라 혹시 못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예? 고릴라요? 뭐라고요? 이런다는 겁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고릴라가 무대 한가운데서 쿵쾅거리기 때문에 이걸 못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응답자 절반이 고릴라를 아예 못 봤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 못 봤을까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패스 횟수 세는 데 집중하느라 무대 중앙에서 떡하니 차지하고 가슴을 쿵쾅거리는 고릴라를 상식적으로는 절대 못 볼 수가 없는 건데 못 보는 겁니다. 이 진짜 충격적인 실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사람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성이 있다는 놀라운 결론을 안겨줍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6가지 착각 중에 기억력 착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잖아요. 네. 미국 국민들이 엄청난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뜻밖에도요. 미국 국민의 3분의 2가 나 지난 선거에서 케네디를 찍었어. 그래서 너무 슬퍼.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근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여론조사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응답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1960년에 닉슨과 케네디가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예. 케네디는 거의 51대 49로 이겼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케네디가 죽고 슬픈 상황에서 물어보니까 60%가 넘는 70% 가까운 사람들이 케네디를 찍었어라고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방향으로 기억이 왜곡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면 지금 이 이론이 너무나 잘 들어맞는 자들이 자유한국당 무리들입니다. 예. 200만에 육박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베트남에서 조작됐다는 거잖아요. 청와대가 증거를 들이대요. 접속자의 97%가 국내 거라고요. 하지만 이런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도 얘들은 진지하게 계속 이게 조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얘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김태흠 의원 발언도 그런 거죠. 청원이 200만이야. 여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에 집중을 하면 아무리 고릴라가 그 사람 눈앞에서 쿵쾅쿵쾅 거려도 고릴라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얘네들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좌파 독재 이런 말이죠. 예. 그런데 얘들이 독재라는 단어를 꺼내면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박정희, 전두환 뒤를 이어받은 정당에 이명박, 박근혜가 속했던 당이 독재하면 웃기잖아요, 일단. 그런데 이건 정치적으로도 매우 아둔한 프레임입니다. 사실 저쪽에서 독재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 프레임은 무조건 저쪽한테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독재라는 단어를 들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연상되겠습니까? 박정희가 연상되겠습니까? 박정희가 연상되죠. 당연히 박정희가 연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저쪽에서 잘못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쟤들이 저 멍청한 짓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과거에 독재를 했다는 기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억력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유당 무리들이 착각 속에서 지금 멍청하게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왜 이러고 있느냐가 궁금해지죠. 그렇죠. 차브리스와 사이먼스가 설파한 6가지 착각 중에 3번째 착각이 자신감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프로 체스 선수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선수들이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해요.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어 라고 자신감에 넘치는 착각을 합니다. 이게 자신감 착각이라는 건데 두 연구자의 주장에 따르면 놀랍게도요.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이 자신감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 K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오디션 프로그램이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은 그 아메리칸 아이돌 뭐 이런 걸 예를 들던데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 예선 때 노래 실력 엉망인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 막 웃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실력이 별로인 거를 알면서도 웃기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중에는 진짜로 자기가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자기를 떨어뜨렸다고 진짜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 중에 진짜 무능한 사람들 있죠. 예, 예. 근데 그 사람들 잘 관찰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너무나 무능한데도 너무나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자기가 실력이 없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두 연구자들은 실력이 부족할수록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해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조합을 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유당 무리들이 200만 청원을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가 독재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멍청한 착각입니다. 그런데 왜 얘들이 이런 착각에 많이 빠질까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의 현실을 인지하고 극복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런 멍청한 착각에 안 빠집니다. 현실 속에서 부족한 점을 빨리 파악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죠. 근데 실력이 없는 놈들은 현실이 엄혹하다는 사실을 애써 잊어버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유리한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무능하고 입만 살아있는 애들이 저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민청원 사태에 대응하는 자유한국당 무리들 반응을 보면서 아이고야, 쟤들 실력이 딱 저 정도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짐을 잘해야 됩니다. 예. 다음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저 정도 실력을 가지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저 멍청한 애들한테 치면 우리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상대의 실력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력을 잘 가늠해야죠. 우리는 상대만큼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멍청한 놈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들 파악하고 더 연대해야죠. 그리고 좀 더 대오를 갖추고 좀 더 단단해져서 적어도 저런 실력 없는 착각자들에게 다음 선거에서 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굳게 들었습니다. 예.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브리핑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그
2016년 새누리당 공천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탄생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박근혜가 했던 공천이었던 거죠. 박근혜가 했던 충성하는 사람만 챙겨주는 공천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공천이었는데, 네. 아니, 이 친구들이 실력이 있겠나? 그러니까 그렇고 보니 그렇네요. 예. 진짜네. 우리가 너무 그들을 과대평가한 측면이 또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때 지금 저도 까먹었는데 진짜 2016년 당선된 자들이군요. 그것 때문에 형이 또 확정됐어요. 박근혜 2년 징역이. 그렇군요. 박근혜가 공천 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도저히 깜냥이 안 되는 애들만 충성도 가지고 갖다 붙였던 애들인데. 네. 그러니 지금 저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에 쟤들한테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쟤들한테 지금 진짜 개망치는 겁니다. 진짜로요. 게다가 또 이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그 대선 이후 탄핵 이후에 뭔가 변하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줄 여지도 없이 황교안이 지금 당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질 권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절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절대 질 수 없는 멍청한 놈들이어서 우리가 정말 방심하지 않고 잘해야 됩니다, 진짜. 하여간 참, 이번 상황을 또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아유, 참, 이런 정치를 우리 생애에 또 두 번 다시 볼까, 또 생각도 들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정치를 안 하도록 해야죠. 국민들 힘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공천 준 사람을 탄핵시켜가지고 쫓아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도 질 권리가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기억의 책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무슨 자서전이냐면서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좋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막상 나오니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시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보여줘도 되고. 기억의 책, 민중의 소리가 함께 만듭니다. 1877-1419 1877-1419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